예보와 사울이라 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간의 근대사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역사 공부한다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아마 좋은 이 역사 공부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예보와 사울이라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이라는 것은 큰 나라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래서 대한은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고, 애국가에 하나님의 여호와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꽃인 무궁화 꽃도 샤론의 꽃 함으로, 샤론의 꽃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예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중현 장로님하고 약간의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동해물이 마르도록 나라를 사랑하세. 그러면 동해물이 마르려면 전 세계 바닷물이 다 말라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다가 다 이어졌어. 태평양, 인도양, 다서양 이 바닷물이 다 잊었어요. 동해물이 마르려고 하면 전 세계의 물이 다 말라야 되는데, 자기는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대. 바닷물이 크 줄어드는 그 생각에, 그러면 이토록 나라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냐?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애국가를 봐도 어느 나라 애국가도 이런 말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렇게 사랑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고, 이러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 중에서 쓰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라의 이름값, 애국가의 값, 무궁화의 이름값만 해도 우리는 당연히 세계 열방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존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 말 때문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찬송을, 특성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900년대 초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애국가 제창을 모든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교회나 각 기관 단체, 기독교인들 단체에서 애국가 대신 부른 행사곡이 오늘 351장입니다. 그래서 이 351장이 일제가 해방될 때까지 근 48년, 5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 교회 행사의 지정곡이었어요. 그 일제를 속이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하는 말하고, 그리고 오늘 찬송 351장하고 딱 결부시키면, 과거에 독립운동하던 그 일제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은요, 애국가 대신 불렀기 때문에 가슴 뜨거운
이 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밀이 작기 때문에 이 일본 경찰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행사마다 이걸 부르는데. 그런데 부분적인 말을 혹은 우리나라의 고난 이거로 바꾸면요. 언어가 확 달라져요. 그런데 속이기 위해서 이 찬송가 351장을 불렀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애국, 독립, 애국가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서 못 부르게 할 때에 351장을 감방에서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불렀어요. 그게 행사곡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지금부터 한 12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지금 351장 때문에 찬송가. 그런데 이제 한 나라에 몰락이 오면 즉 이웃 나라에 먹히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옆에 나라에게 전쟁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면 사회 현상이 타락이 오면 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 세계의 모든 제국이 도덕의 타락이 오고 그들이 역사관을 잃어버렸을 때 다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멸망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도 1900년 초에도 사회 현상이 놀고 먹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금주하는 나라였었거든요. 술 빚지만 난리 났어요. 영조대왕 때 같으면 술 먹으면은 술을 집에서 빚으면 직결 사형까지 시켰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 때는 이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막 급속도로 오기 시작했죠.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도 다 놀고 먹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여행 다니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장된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자꾸 무너뜨려요. 좀 건전한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화라고 그래요. 이러면 청년들이 우리 자라난 세대들이 보고 배울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교사들하고 대화 중에 가슴 철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30, 40대에 조기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면서 여행 다니겠다고 하는 게 꿈이라네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 꿈 처부에 대 그런 연금은 안 나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로 얘기요. 나는 30, 40대에 세계를 점령하고 경제로 어느 것을 점령하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를 잡아먹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고 중국을 점령할 것이고 이런 꿈이 30, 40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퇴하시겠대요. 그건 뭐 농담이라니 하는데 아니야 가슴이 막 철렁한 얘기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30, 40대의 노예로 팔려갈 거예요. 정신 반짝 차리고 말 조심해야 돼요. 놀고 먹자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대,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큰데요. 아마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쟤들 연금 달라고 난 죽으라고 이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연금 받고 내가 좀 애들한테 쟤들이 쉰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해야지. 그거 태야 되잖아. 태야 돼요. 그래서 애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애들 이 자립이 안 되고 쟤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의 일원이 안 되면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 빨리빨리 키워서 내보내요. 독립시켜서 돈 벌어서 살게 하고 국가다 세금 내게 해요. 그래야 우리 노후가 편해져. 그런데 쟤들이 그걸 눈치채고 참 30대 중반 40대에 은퇴하시겠다네. 큰일이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무슨 꼴을 보고 살아야 될까. 잘 키워요 자녀들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애들이 농담하겠죠. 그런데 1900년대 전후에 있던 사회 현상이 도덕적이고 놀고 마시고 먹고 이랬고 사실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엄청 바빴어요. 이때. 왜 그러냐면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후에 서구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으로 청년들을 무수히 유학을 시켰어요. 무진다갔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놀고 술 취해야 되는데 일본은 애들을 갖다가 청년들을 막 전 세계로 내보내서 서양 문물을 배우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인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봉건 왕조를 혁파합니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금처럼 천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만 세워놓고 모든 정치 편제를 서구형에 있는 걸 갖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내각제를 선택했죠. 우리는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개화가 되고 그 힘이 식민지 개척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소국인 우리나라 조선은 쇄국 정치로 모든 외국 문물을 다 못 받게 하고 외국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교통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본은 바쁜데 우리나라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이게 1900년대 이 초에 있었던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쁘게. 아까 농담식으로 말한 것처럼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녀다 해외로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조스미 도사님 나가 있잖아. 들어오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하게 시킬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약속이 된 이 조선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러일 전쟁. 그런데 러일 전쟁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한반도 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싸우려면 지들끼리 싸우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우냐고? 그러면 우리로 치면 우리 성도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싸워? 그러면 내 꼴이 뭐가 돼요? 근데 그러면 또 이웃과 이웃이 싸울 일이 있는데 지네 집 살림 안 보시고 우리 집 와서 살림 때려 부시면서 싸우는 거요? 그러면 나는 무슨 꼴이 되냐고 내 집은. 근데 그렇게 싸우는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니들끼리 나가서 싸우라고 묻는 거요. 우리나라에서 싸우는데.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이고 1900년 초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전쟁 이야기야.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지만 내부 속을 알아보면 속 터지는 일이요. 이게 속 터지는 일. 어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싸우냐고. 총 쏘고 포 쏘고 펴지 따요. 그리고 1년 이 전쟁하는 사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자존심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어. 인자를 양성했나, 문부를 받아 놓은 게 있냐, 신교육을 시켜놓은 거 있냐. 끝까지 상투 틀고 양반 차반 따지고 앉아 있기만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국가기관이.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식 있더라는 사람도 술 퍼먹고 그냥 청년도 술 퍼먹고 맨날 술 퍼먹고 노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이 끝나서 지들끼리 회담을 했는데 포츠머스 회담이라고 1905년에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 한반도는 일본이 관할하고 러시아는 사할린 일부 섬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남쪽으로의 통로를 관리한다라고 포츠머스 회담에서 지들끼리 협약을 해요. 그런데 이 협약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그려놓고 설명할게요. 지도를 그릴게요. 러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그림을 딱 그리면 대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반도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 대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의 섬들은 쭉 한반도를 감싸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는 여기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나오는 발해의 수도입니다. 발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 모양에서 우리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들어와가지고 꼬리를 아주 압록강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 있어. 한반도하고 끝이 여기가 다 있어. 여기가. 이게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얻은 통로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있는 청진, 남한 포항에 있는 영일만, 부산 이 항구를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이 항구를 차지하려고 이 통로를 차지하려고 여기를 문을 트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한반도라고 해서 이렇게 남북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갈려 있죠. 그런데 요동반도부터 이쪽에 가지고 다 조선족이 있어요. 이게 여기 조선족 땅이에요. 한국말을 써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쪽 옛날에 고려 시대 이후에 나왔던 발해라 땅은 이 땅도 다 한국말을 써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민족의 땅은 요동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이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의 민족의 땅이야. 이게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인데 근데 세워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고 요거만 우리 땅이라고 가리키네. 이렇게 우리는 너무 따갖고 있어.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회담 이후에 러시아가 요 통로를 얻고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한다고 하고 일본에 있는 사할린에 있는 이 섬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줬네. 러시아로 섬 몇 개하고 한반도고 바꿨는데 이게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들끼리 갈라서 지들끼리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열받는 일이지. 그렇게 힘이 없었어 우리가. 그러면 왜 러시아는 왜 극동 진출을 저렇게 치사하게 지금 북한은 압록강에다가 그만큼 면 단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한반도에다 끝까지 이어놨냐는 거예요. 저거를 왜? 우리는 저거 보고 왜 하고 생각을 안 쳐? 왜? 그런데 1900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가 돼가지고 부강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 국경을 딱 금을 그려가지고 군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유럽 쪽에 바다로 나갈 길이. 그럼 바다로 나갈 길이 없으면 해양 제국의 대제국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1900년 초에 이쪽 끝에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이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대륙간 철도를 와요. 이게 여기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를 깝니다. 이 철도가 그 유명한 시베리아 대륙간 철도야. 이게 대륙간 철도야. 이 철도의 길이가 6,000km입니다. 6,000km예요. 근데 이거를 까는 이유가 이쪽에 유럽 쪽에 있는 데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를 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항구는 겨울과 가을에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나갈 길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청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놓고 거예요. 언젠가는 일본도 물러날 때가 오겠지.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을 철저하게 지원해 가지고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6.25 전쟁에 개입을 시켜서 이 항구를 얻으려고.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끝났으면은 이제 됐는데 국제 정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독교인들,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자유국가를 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진출하되 사성만 진출하고 그 땅을 북한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국가를 넘기지 않은 자체는 김일성이가 잘한 부분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김일성이가 그거만큼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국토만큼은. 문물과 탱크나 이건 다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6.25 전쟁에 발발이 됐는데 그러면은 러시아가 6,000km의 이 철도를 깔고 이 남하 정책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이라는 6,000km 되는 철도를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가슴 아픈 역사를 할게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이쪽에 옛날 말로 하면 간도, 만주 이런 말씀하면서 이쪽에 다 한인들이 살았어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살았다. 우리처럼 말은 한국말을 쓰고 한글을 쓰는 족속이 살았어요. 이 족속을 다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무슨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붙이고 무슨 탄이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로 여기에 있는 조선족을 다 잡아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면 한인들이 무지하게 지금 많이 살죠. 그때 100% 이 철도를 타고 내려가서 다 시켜버렸어요. 왜 여기에 있는 한인들을 다 없애버렸겠어요? 왜 다 한 명도 못 살게 했어? 한국말 쓰고 한글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살게 다 잡아다가 이걸 이전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진짜 종족들하고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같은 말 같은 문화를 쓰면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까닭없이 우즈베키스탄 탈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바다가 없는 땅, 바다가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데요. 탈이라는 말이 땅. 그걸로 다 이주시켜버렸어요. 저 위에 있는 우리 발해 후소의 족속에 한국말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중국은 그래도 조선족이라고 해서 지금 자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무진 많이 들어요. 조선족이요. 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던 그 중앙아시아 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간 사람들이 제발 한국말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연대에서 전 세계를 점령해 버릴 거예요. 근데 다 말을 다 잊어버렸죠. 말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땅에 가면 한국말로 한글로 돼 있는 비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3대 4대 흘러난 이후에 그 뒤에는 다 러시아 말로 돼 있죠. 한국말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슴 아픈 역사에 이게. 그래서 저 위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한인들을 다 싹그리 다 중앙아시아 대륙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한반도로 내려가서 부동학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안 온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크림반도예요. 흑해 크림반도를 차지해서 흑해로 돼서 흑해 함대를 만들어 놓고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로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러시아가 이기는 것도 합당치 않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치면요,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 이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냥 우크라이나 이기라고 그러는데 나는 걱정이야. 이기면은 일로 와요. 바닷길이 다 막히니까 일로 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나라가 일로 와요. 어쩌면 수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길지도 몰라요. 전쟁에서 치면. 그러면 또 러시아가 또 이기면 또 난리요. 러시아 이기면은 저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전선이 바닷길이 다 뚫려버리니까 유럽이 강화는 아니고. 그 지금쯤 그냥 휴전해서 그냥 적당히 끝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에 졌다면 하여튼 99% 이상이야. 일로 와. 바다로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 놨어도 배로 싣고 나와야 되는데 배로 싣고 나갈 길이 없으니까. 미국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지금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대사에 대한 이런 제가 얘기할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그냥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유익인가 이게 생각해라. 쿠라라 이겨라 쿠라라 이래요. 감성으로 이겨라 이거고 또 뚫어서 러시아 이겨라 이러요.
우리는 어디에 처맞아 죽는지도 모르면서 이런다고. 이 감성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다 풀어라 이기라고 막 그쪽으로 치워놓고 가지. 십증팔구 일로 와. 그래서 옛날에 그 1900년대 스탈린이 부츠먹을 회담을 하면서 여기 통로를 이거를 한반도다가 여기다 이어놓는 거야. 이게 치사하게 여기를 왜 이어놔? 지 땅도 아닌데 왜 꼬불꼬불 통로를 이어놓냐 이렇게. 한반도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국경이 북한이 러시아하고 다 있고 위에 중국하게 다 있고 밑에 남쪽하고 다 있잖아. 왜 남북한에다 이어놓냐고. 이게 러일 전쟁에서 합의된 내용이에요. 저쪽에. 우리는 우리나라 땅의 경계를 저렇게 만들어내도 역사적으로 대항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왜 없냐? 외교력이 없어서. 그러면 저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도 1882년에 한미 우호 조약, 한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1882년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미국하고 이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 미국의 상호 통상 조약,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 당시 무진 바빴다겠죠. 제가 말씀드릴 때 해외로 막 인재를 보내서 이 공부시키고 한세가지고 외교력을 바로 쌓이는 프랑스는 프랑스, 스페인은 스페인어, 영어만 영어로 해가지고 전 외국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진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외교관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약을 맺어놓는 이 조약 인선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조약 내용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따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1882년에 이 조약을 맺었잖냐. 그러면 이 조약은 국가 간의 주자이고 우리 고종황제의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막 미국 위회에 가서 막 유엔에 가서 막 만국 회의에 가서 막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연설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지. 이래 신경쓴 말밖에 안 나와. 아이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나 나오냐고. 인재가 없어. 이 조약을 찍어놨는데 이 조약에는 진짜로 말이 있었는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냥 고종황제 그냥 이 서재에 꽂혀있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몇 명이 가가지고 국제 외교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일본보다 월등한 동맹 관계로 맺어요. 그게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안보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동맹관계, 혈맹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남한에 대해서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약 때문에. 그런데 이 조약을 미국에서 국제 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국제 외교학을 공부한 저 뒤쳐다본 사람들은 하여튼 애국자도 아니요. 이 시간에 어떻게 뒤를 쳐다볼 수 있냐고 지금. 우리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우는 거 쳐다보기 해결하자고. 총 들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서 일본보다 월등한 이 동맹 관계,
나중에 혈맹이라는 관계를 이끌어낸 거요. 그러면 이끌어내는 힘이 국제 외교학을 공부한 외교의 능력이요.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거 뜯어먹으려고 난리지. 이승만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에게 버려진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최악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러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최악 때 포츠머스 그 회담 최악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 최악으로 가가지고 한반도는 일본 것이요. 그리고 압록강을 잇는 저 땅을 잇는 저건 러시아 것이고 이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에 맺은 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갈 것이냐라고 선택하면 좌파들은 다 이 세대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게 국제 조약의 외교에 나온 이 외교사의 이야기야. 그 한미 동맹이 맺어진 이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국제 외교학에서. 그런데 이거를 근대사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냐? 말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슨 조약을 우리 땅을 차지하려면 3대 이 입장에서 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땅을 가져가는데 왜 지들끼리 말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맺어져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조약이 1882년에 맺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외교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 서류가 있어.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어.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막 일본에서 공부한 막 일본 인재들이 미국의 우회 주변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외교를 펼쳐야 되니까 일본의 서류에다가 두 사람 쾅쾅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한국에 가서 미국에 의해 가지도 못해요. 근처까지도 못해요. 말이 통해야 가지. 말을 통해야 가지. 배워놓은 게 있어야 가지. 외교 철학 막 장치 철학을 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먹혀 죽는 거예요. 먹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에 이만큼 부강해서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 대국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 멸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놔야 돼. 저 회담 와서 저거에다 막 얄회담 무슨 회담 무슨 많어. 그런데 내가지고 두 개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회담의 내용이 다 한반도를 갖다 놓고 한반도에 있는 주인은 우리의 사람들을 세워놓지 않고 지들끼리 하는 회담이요. 한반도의 외무장관만 빼놓고 6명이 외무장관에 보여가지고 얄타회담을 하네. 왜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왜 지들끼리 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은 쫓아가서 말할 수가 있지. 돈이 있고 경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인재들이 있으니까 가서 말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처 들고서 시험들 아주 해하고 땡기면 양박돼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1900년대 초에 이겨. 그 양반도 돌고 상놈도 돌고 일할놈도 돌고 맨날 다 양반 상놈 다 숨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어.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역사의 이야기의 인식을 갖다 배우지 못하니까 아이 30대 때 은퇴한다네. 참 미쳐 죽어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농담이겠지라고 했지만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래. 여기에 말하고 나면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내 육체가 내 이성이 그걸 따라가니까 30, 40대 세계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김우중이 같은 사람이라 정주행이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점령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어 공부 좀 제발 좀 잘해서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미국 안이라도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서 이 한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가서 하는 말이, 앞으로 한민족이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 아니냐, 전 세계를 우리가 한번 석권해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국말만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각자들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멕시코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들어가 있는 한인 다이스포라들이 한글하고 한국말 쓰고 있는 사람도 아니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바레의 후예들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이 후예들이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다 이동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100년쯤 흘러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제가 브라데이버스톡에 가가지고 어떤 한인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 가슴 아픈 거를 봤는데, 어떤 한인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는 분명히 러시아말 쓰고 러시아 공부를 하는데 왜 자기 족보를 따져가면 알지 못하는 글이 있고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을까? 이걸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적하다 보니까 1900년 초에 러시아가 한민족 이주 정책할 때 자기의 3대째 할아버지가 저쪽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위에는, 부석위에는 알지 못하는 세 글자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도 알지 못하는 세 글자 이름이 있는데 그 밑에는 길어지는 무슨 푸, 무슨 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서 이 거꾸로 자기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지고 어디 오냐면 발해 지금 브라데이보스톡의 옛날 조선촌에 왔어요. 왔는데 한 사람도 없고 여기서 조선족들이 살았다고 하는 터전만 있어. 거기다가 은막을 쳐놓고 살고 있는 한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왜 말을 못하냐면 자기 조상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말과 기억상실이 와버린 거예요. 충격이. 그걸 다 글로 써서 정리해야 되는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운박처럼 지어져 있는 집에서 그냥 실어증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냥 한국말로 이상 이게 다요. 그 사람 보고 있는데 기가 막혀. 우리가 그런 데에 안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실어증 걸려가지고 기억상실이 돼가지고 뭘 제공해주고 뭘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거의 가이드가 말하는 거야. 이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 똑똑하기 때문에 역사를 거꾸로 추적해서 자기의 뿌리가 어딘지 찾아온 거 아니야? 그 드디어 찾았어. 그 내가 바레의 후손이고 브라디스토크 이 자리가 바레의 수도였었다는 것과 바레의 큰 대산성이 있다는 것과 다 찾았어. 그런데 정작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어증이 걸려서 기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한인의 역사예요. 저거 포츠머스 회담의 결과로 나오는 저 지도 모양 이때 다 보내버렸어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그냥 놔뒀으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 말기 고종왕 때 그때 일본처럼 개방을 해서 인재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면
저 땅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한국말을 쓴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국은 땅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은 다 우리 땅에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말을 쓰고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살았으니까. 지금 조선족들 한글 잘 쓰죠? 예, 안 잊어버렸어요.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벌고 먹고 살고 다 생활하잖아요. 희망이 있죠. 자, 역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때 당시 한일 합방된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호와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다 뺏겼어요. 뺏겨서 모든 행사 때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행사를 주관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 깨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금명이 뭔지 기차가 뭔지 비행기인지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에서 깨닫고 부른 일이 그러면 우리도 모이면 행사해야 되고 우리는 모여서 독립운동 얘기를 하든 마을 행사하든 무슨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냐? 그때 부른 노래가 351장 찬송가예요. 주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잡아다가 네 원수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다 그러면 난리나. 내가 김씨니까 네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박씨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 설교를 들었고 왜 그 설교를 했냐. 우리끼리 마을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박씨네하고 김씨네하고 싸움 나서요. 일본이 원수라고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애국이라고 한 자체를 어디다 함축시켜서 불러왔을 때 오늘 말씀의 351장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였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되 대한민국의 좋은 병사니 이 말을 내양호에다가 숨겨놓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이 말인데 이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약간의 근대사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야기를 한 것을 머리에다 넣고 352장 찬송을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합시다. 351장 찬송 준비합니다. 진성아 집사 마이크 드시면 돼요.